의사 선생님, 제 아들을 살릴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병은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평생을 남조선은 타락했다고 믿어온 북한 고위 간부가 어느 날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 타락한 땅에 제 발로 찾아왔다니요.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리철수를 반드시 잡아 내 앞에 데려오라. 리철수는 북한에서 태어나 현재는 중국 베이징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민호는 아직 12살이지만 심각한 심장 질환과 천식에 매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죠. 중국 최고 병원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그 순간 리철수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리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52, 북한에서 태어나 지금은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은 체제와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대로 남쪽은 타락한 땅이고 미국의 영혼을 판 민족의 배신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제 임무는 언제나 이런 믿음을 지키며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고통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푸아이 병원, 중국에서 심장 치료로는 가장 권위 있는 곳이라 알려진 병원에서 저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는 진료실,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형광등, 그리고 의사의 침묵.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천의사, 그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날 그의 눈빛은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호, 12살. 한때는 대사관 복도를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소를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해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하얀 병원 시트 위에서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아 가고 있었고 숨소리는 마치 패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천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심한 천식과 선천성 심장 판막 결함이 겹쳐져서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진 기술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아이 상태는 점점 악화될 것이고 저희 병원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사회주의 형제국의 최고 병원조차 제 아들을 포기한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의사에게 매달리듯이 말했습니다. 다른 치료법은 없냐고, 새로운 시술이나 해외에서 쓰이는 방법은 없냐고. 그러나 천의사의 고개 젓는 모습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상하이와 홍콩, 심지어 독일과 미국의 전문가들에게까지 문의했지만 이 병원을 포함해 중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필요한 것은 그들이 갖지 못한 최첨단 장비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 하지만 그 죄송하다는 말은 저에게는 곧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27회 동안 지켜온 제 신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늘 조국을 위해, 체제를 위해, 사회주의 원칙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는 그 어떤 원칙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 그 어떤 명예도, 충성도, 이념도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머릿속 한편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남조선. 제가 평생 동안 부정해온, 입에 담는 것조차 꺼리던 이름. 괴뢰 국가, 미국의 앞잡이, 자본주의의 소굴이라고 배워왔던 그곳. 그러나 동시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두려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남쪽으로 간다면, 만약 그들이 가진 기술에 내 아들을 맡긴다면 혹시나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곧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배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고 조국의 등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민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연약한 그 손이 제 손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잡고 있는 순간에도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이유이자 제 모든 희망이 담겨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교관입니다. 수많은 협상과 갈등을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지금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충성을 지키며 아들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금기와 배신을 감수하면서라도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인가. 병실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스모그에 뒤덮인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제 마음속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도 어딘가에 작은 빗줄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조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분노와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곳에 혹시라도 희망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민호의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작은 가슴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저는 마치 제 심장이 함께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신념이나 원칙은 바꿀 수 있어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는 고통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제 앞에는 하나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제가 평생 증오하며 살아온 바로 그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증오하도록 배워온 적이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격렬히 오가던 그 밤, 저는 침대에 누운 듯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머릿속으로 100번 이상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있던 그 느낌, 병실 형광등 아래서 보았던 그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천 의사의 침묵과 고개 젓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념과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내면의 탑이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으면 저는 언제든 당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저는 지금 그 어떤 이상보다도 민호의 숨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배운 대로 남조선이라는 말을 혐오로 내뱉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곧 옳은 길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혐오의 대상이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면 저는 과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고 머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제 존재의 정체성과 신념을 다시 쓰는 일이었고, 실패하면 가족 전체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민호의 숨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고, 푸아이 병원의 담담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제 가슴을 끝없이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깨우기로 했습니다. 침실로 가는 복도에서 아내가 조용히 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는 민호 방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굳게 결의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 보았소? 그녀는 저를 바라보다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디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 아이가 숨을 쉬기만 한다면. 그 말은 제게 거대한 용기와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밤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했고, 비용, 신분, 위험에 대해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길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외교관 가족이 적국으로 분류된 곳과 접촉하는 것은 정치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직책과 평양으로의 보고 의무를 생각하면 만약 발각된다면 가족뿐 아니라 제 부모와 형제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밤을 보냈지만 결국 선택의 무게는 제 어깨 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선택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한 인간의 양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었고, 저는 그 싸움에서 아버지를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끼운 채 미약한 힘으로 웃어 보였고,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작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길, 베이징의 거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 사이로 과거의 제 삶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평양에 알려지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 수 없지만 아들의 한숨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출국 심사를 마치는 동안 저는 외교관 신분증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그것이 더는 저를 보호해주지 못함을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숨막힐 듯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끝자락을 잡으려는 간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풍경은 제 상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장의 직원은 친절했고 공항 안내는 체계적이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일상적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지만 아들의 연약한 모습과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주변의 풍경을 더 이상 적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우리는 한국 의료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국적을 묻지 않았고 오직 환자의 상태와 즉각적인 처치에만 집중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에게 천천히 설명할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고 그 순간 제 마음속의 일부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민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태도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안도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기 이념을 넘어 다른 인간의 고통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의 눈물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이 평양과 제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새로운 땅에서 어떤 삶을 시작하게 될지, 그것은 아직 쓰이지 않은 장입니다. 대한항공 851편이 서울 상공에 진입하며
마지막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기내의 기압이 바뀌어 귀가 먹먹해졌지만 그 불편함은 제 가슴 속에서 몰아치던 두려움과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서울은 새벽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며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가족이며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며 바로 그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도록 교육받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는 아들 민호가 약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체구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연약하고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승무원이 씌워준 산소 마스크는 민호 얼굴의 절반을 덮고 있었는데 추가 산소를 받아도 숨이 여전히 얕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아이의 얕은 호흡이 제 가슴을 쥐어짜듯 조여왔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들썩거릴 때마다 혹시 이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울로 오는 3시간 내내 다른 승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업가, 휴가에서 돌아와 피곤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는 가족, 그리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듯한 학생들. 그 모든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저에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조된 신분 서류를 들고 적국으로 향하는 북한 외교관이었으니까요. 세상은 태연하게 돌아가는데 제 내면은 그 누구보다 치열한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이 위조 서류와 가득한 위안화 가방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얼마나 절박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조율하며 마침내 거액을 지불하고 손에 넣은 것이 바로 이 문서였습니다. 웃기게도 제가 평생 비난해온 자본주의의 힘을 빌려 아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길을 열어야만 했던 겁니다. 착륙 충격이 전해지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왔구나, 적의 땅에. 보잉 777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활주로를 달리고 곧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한 건물이 아침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탑승교를 통해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터미널은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성당 같았습니다. 천장이 끝없이 높이 뻗어 있었고 거대한 창문 사이로 새벽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모든 공간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조차도 정돈된 듯 깨끗했습니다. 베이징이나 다른 국제공항과 비교해도 훨씬 세련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곳곳의 전광판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은 명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흘러나왔는데 마치 방송국 전문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곳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타락한 사회라고 배웠던 그 나라가 맞는 걸까? 제 고정관념에 첫 균열이 간 건 공항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서였습니다. 허둥대거나 고함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잘 짜인 안무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정중하고 침착했으며 보안 요원들의 눈빛에서는 책임감과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안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모든 생각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민호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얼굴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아이의 모습에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남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죄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곧장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 요원이었는데 단정한 제복 차림이었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민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바라본 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드님이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제 표정이 어리둥절해 보이자 바로 중국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 의료진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류를 들춰보며 신분을 의심하거나 추궁할 거라 예상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의 상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원은 무전을 치며 의료진을 불러냈고 저를 향해 내민 손길에는 낯설 정도로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응급구조대가 도착해 민호를 들것에 눕히고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체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제 국적이나 방문 목적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동아시아 최고의 소아 심장과가 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낯선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급차로 향하는 길에 본 인천공항의 풍경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이 반갑게 가족을 껴안고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포옹은 제가 알던 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서울의 이른 아침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창밖에 보이는 도시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시는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으며 사람들의 표정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활발히 대화하며 등교하고 직장인들은 바쁜 걸음 속에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부부들은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상인들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정갈하게 진열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적이라 불렀던 이들이 제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의 아이러니와 충격은 제 평생의 신념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들것에 실려 의료진의 손에 맡겨지는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관이 조금씩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쉬익 하고 열리던 그 순간 저는 마치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문턱을 넘자마자 제 귀에 먼저 다가온 건 소란이 아닌 고요함이었습니다. 제가 외교관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경험했던 응급실은 늘 혼란과 긴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함 소리, 울부짖는 환자의 목소리, 제각기 다른 언어로 쏟아지는 불만과 긴급한 요구가 가득했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성당 같은 정적, 그 속에 간간히 들려오는 의료 장비의 신호음, 그리고 직원들 간의 짧지만 정확한 대화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혼란 대신 질서가, 소란 대신 집중이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상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3층 높이로 뻗어오른 천장은 연꽃 모양을 형상화한 채광창을 통해 따스한 햇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면서도 미끄럽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안정과 미약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낸 공간이었죠.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등 최소 12가지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화면 속 글자들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더 크게 뒤흔든 건 건축이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병원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지만 마치 안무가 짜인 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미소, 연세 많은 환자를 정성스럽게 부축하는 젊은 직원들, 그리고 환자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고 있는 가족들까지 이 모든 풍경은 제가 배워온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라는 표현과는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들것이 응급실로 들어가는 순간 준비된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명령을 고함치는 것도 없고 허둥대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수없이 반복해온 연습처럼 각자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40도 채 되지 않은 듯한 얼굴에 차분한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며 팀을 지휘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72%입니다. 외상처치실 3번으로 이동합니다. 짧고 명확한 지시가 내려지자 의료진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되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교육받으며 들어온 말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남한 사회는 물질에 집착하고 사치스럽고 결국 집단적 희생 대신 개인의 편안함만 추구한다고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혼돈이 아니라 체계였고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접수 데스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직원의 이름표에는 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힘겹게 종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은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받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로 건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관료적 형식미가 아니라 가족 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미소와 말투에서 저는 오히려 제 고향의 누이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려 했지만 글씨는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지영 씨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번역 가이드를 꺼내 보여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은 의료 정보만 중요합니다. 다른 건 아이가 안정된 후에 해도 됩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평생 외국인들은 의심이 많고 돈에만 관심이 있으며 다른 이의 고통엔 무심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젊은 여성은 친자매처럼 다정했습니다.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 벽에는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치 선전물이 아닌 희망과 치유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었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서로를 끌어안는 가족, 그리고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의료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난민 아이들을 치료한 의료진의 단체 사진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적국의 병원에서 그런 현장을 기념하다니 제게는 너무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대기실 역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환자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를 떠올렸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푹신한 의자, 아늑한 조명,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놀이공간, 저렴한 가격의 카페와 다국어 도적 코너까지 모든 것이 이윤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값비싼 옷차림을 한 여성과 소박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외국인 가족을 도와주며 한국어 서류를 번역해주고 있었습니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아이들은 한데 모여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공통의 걱정과 희망으로 서로의 눈빛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붕괴된 사회입니까? 제가 배워온 이야기는 이곳의 현실과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선전하던 우리 사회만이 가진 조화와 상호 지원이 지금 제 눈앞 남한의 병원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어떤 외교적 위기보다도 더 무거운 질문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제 아들을 살리려 달려온 이곳이 사실은 제가 몰랐던 진실을 품고 있는 곳이라면? 그때 갑자기 스피커에서 제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 생겨난 질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는 일은 분명 제게 가장 소중한 목표였지만 동시에 저는 제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3번의 인생을 연속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길고도 밀도 있게 흘러갔습니다. 시계 초침은 분명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순간들이 영원처럼 늘어났습니다. 차갑게 닫힌 의료실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제 숨을 막아왔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과 불안, 그리고 제 삶 전체를 지탱해온 신념에 대한 의문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의 풍경은 더욱 선명하게 제 의식을 자극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마다 울려 퍼지는 맑은 종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안내방송,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대화가 묘한 합창처럼 뒤섞여 병원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일정한 윙윙거림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지나갈 때마다 희미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들리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노년의 여성은 낡은 기도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는 기도로 끊임없이 움직였고 그 모습은 제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젊은 부부가 서로의 손을 힘껏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서로를 향한 신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생들로 보이는 무리가 자전거 사고로 다친 친구를 걱정하며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긴장된 표정은 제 마음에 낯설지 않은 동질감을 불러왔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사회적 차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검소하게 살아온 듯 보이는 사람도 모두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복도를 바라보며 같은 기다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 계급과 신분, 재산과 지위. 제가 살아오며 머릿속에 새겨진 이 모든 구분선이 이 순간만큼은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이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마음만이 우리 모두를 묶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대기실 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정우 박사였습니다. 수술복 차림으로 땀에 살짝 젖은 이마와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안쪽에서 막 걸어 나와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순간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나친 환희도 깊은 절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박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심장은 가슴을 두드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곁에 앉아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영상과 그래프가 가득했지만 그것이 아들의 삶을 담고 있다는 것만큼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선천성 심장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첨대동맥판 협착, 그리고 폐 기능의 약화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순간 제 귀에는 의학적 용어가 복잡한 미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그의 말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자주 다루는 상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 팀은 같은 수술을 300번 이상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거센 파도를 뚫고 들어온 빛 같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들었던 절망의 선고, 치료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들려오는 것은 가능성과 희망이었습니다. 박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술은 약 4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후 3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를 받고 4일 정도 일반 병동에서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 집에서 6주 동안 회복하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6주 후 정상적인 생활, 그 말은 믿기 어려울 만큼 낯설게 들렸습니다. 제게는 그저 바람일 뿐이던 것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목표처럼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술과 회복이 끝나면 민호는 정상적인 아이와 다름없이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위험성이나 합병증 같은 합리적 질문을 떠올려야 했지만 제 아내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모든 이성을 덮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는 제 손에 휴지를 쥐어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민호를 제 아이처럼 돌볼 겁니다. 수술팀, 간호사, 치료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으로 배워온 이 나라의 의사가, 제가 평생 증오하라고 배운 나만의 사람이 제 아들을 가족처럼 보살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국적도 정치적 입장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기술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의료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인간의 동정심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5일 동안 민호에게 일어난 변화는 기적이라 부를 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아이가 이제는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으니까요. 뺨은 건강한 빛을 되찾아 따뜻한 분홍빛이 돌고 있었고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제 눈에는 경이로움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수술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아이가 기적처럼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흉터가 언젠가는 흐릿해지고 사라진다 해도 저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감사의 상징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단지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나만의 병원, 이 낯선 사람들을 어린아이 특유의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오가는 간호사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고 매일 그의 곁을 지키며 작은 즐거움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종이접기 종이를 가져와 함께 학을 접어주었고 이 간호사는 자신의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야간 근무 중에도 민호를 위해 중국어로 번역된 동화책을 구해와 건네주었지요. 아이는 그 책들을 탐독하며 마치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듯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아래 민호는 송미정 간호사와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고 있었고 발음을 틀릴 때마다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가 환하게 웃는 모습은 몇 달 동안 제 마음속에서 잊혔던 음악 같았고 저는 그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아빠, 아이가 밝은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나으면 기념으로 나무를 심는데요. 우리도 집에 돌아가면 나무 심을 수 있어요? 그 질문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 그것은 베이징의 대사관 구역, 다시는 입 밖에 내어선 안 될 나만의 기억을 지워야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듯 다가왔습니다. 중국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미래를 이곳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듯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랑 너무 달라요. 친절하고 무섭지 않고 재미있어요. 김 선생님은 남한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했는데 미나 누나는 어제 제가 밥을 못 먹으니까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세계관은 눈앞의 아이가 말하는 단순한 진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구호와 선전으로 쌓아 올린 벽은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벽이 무너질 때마다 제 가슴은 자유로움과 두려움으로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 저는 병원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제가 지금껏 품어왔던 편견과 오해가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인근의 거리에는 작은 식당들이 활기를 띠고 있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배워온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군고구마 장수가 아이들에게 공짜로 고구마를 건네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 울고 있던 작은 소녀에게 고구마를 쥐어주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는 그 장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함인가? 제 안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건 냉혹함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울의 공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가 아니라 사람들이 편히 쉬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 부부가 나무 그늘 아래서 천천히 태극권을 수련하고 있었고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네에 태워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정원이 가꾸어져 있었고 보행자를 위해 자동차가 멈춰주는 모습은 저에게 낯설면서도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밤늦게 병원으로 돌아와 아이 곁에 앉았을 때 모니터 속 수치들이 안정적으로 표시되는 걸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실에서 구원받은 건 제 아들 민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증오하라고 배워온 사람들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제가 멸시하라고 배워온 사회가 진정한 동정심과 따뜻한 인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무너졌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제가 이곳에서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리라고. 거짓말과 편견에 가려진 제 삶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 더 소중한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제가 남은 생애 동안 붙잡고 살아갈 희망의 불꽃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국적과 이념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들만 생각합니다. 그들의 세계적인 실력과 헌신은 국경을 넘어 빛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손길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